네, 월요일 정치수다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 당하고 저 당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통합 움직임도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여러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호남 중진 의원들,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또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호남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것 같고, 이거는 음흠. 단순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그리고 그 후보자들의 거의 멘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실은 지금 오히려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당면에 가지고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러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미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안철수 대표의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오히려 지방의원들이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일정 정도 탈당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 밑으로는 이런 만약에 정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가버린다면 예. 탈당의 러시아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게 이제 아하. 제가 보는 민심의 핵심인 거고요. 예. 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월에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결국은 개인기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재결집을 하고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겠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의 이런 생각과 포부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현재 지지율은 4에서 6% 정도의 안정이 정지가 되어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반대 세력, 소위 말하는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 간에도 일정적인 노골적으로 불만이 표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의 통합을 낸 거죠. 근데 당장 이 통합에 대한 최근에 동아일보에 의하면 예. 통합에 대해서도 18명은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가 11명입니다. 네. 그리고 유보 입장을 밝힌 6명에도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서 당선돼 몸만 빠져나온 게 바른정당인데 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진 정당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 지붕 세 가족게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예. 내심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만약 그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40명의 국회의원이 그대로 국민의당에 있을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거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과 로 몸을 어쨌든 자리를 이동시키겠다고 해서 예. 자유한국당의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는 9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제는 11명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지금 보여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운드 간의 찬반을 분석을 해보면 예. 결국은 국민의당 40명 중에 18명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유보 6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이동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도로 40명이라고 최대치 도로 40명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하. 이렇게 결국 국민의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예. 맞겠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보수 세력과의 연대, 통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예. 본인의 지지 기반을 보수 세력에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장기적 포석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일부를 버리더라도 네. 호남의 일부를 또 껴안고 보수 세력에 끌어안아서 더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이 된 동시에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호남의 배제가 중심적인 텃밭을 호남에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예. 호남의 배제를 통해서 보수의 성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예. 이런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결합의 문제는 저희가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예측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결국은 차후의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후의 선거 과정 속에서 예. 오히려 보수의 보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당장 2018년 지방선거를 출마를 하고 있는 정말 민심, 밑바닥에서 있는 당원들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갈 길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하고 2018년 선거에 대해서 예. 본인의 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지방에서 일하고 뿌리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고민을 해준다라면 요만큼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예. 전국 정당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보다 네. 본인의 근거지인 호남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전면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가속화되고 결정이 된다면은 호남에 있는 지방원들 정치인들이 예. 국민의당에 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지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발의 속도는 더 강화될 거고요. 예.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되고 국민의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호남의 세력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께서는 보시기에 네. 안철수 대표의 이 보수화 이 과정에서 호남 의원들이 떨어져 나오더라도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부 의원들은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을 다 열어놓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합을 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은 이후에 국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연정과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제1야당의 자리가 제1여당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1여당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국민의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는 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굳이 오지 말라라고 예. 일정을 잠글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요. 네네. 국민의당과 만약에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인데다가 굉장히 또 그 태클의 정도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이 107석이잖아요. 예. 국민의당 40에 바른정당 22인데 예.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예. 또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복당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 국회의원 의석수를 분석을 해보면 네. 실제로 결국은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20석이 국민의당과 가지고 있는 60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석 중에 20석이 10석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저는 나머지 10석 또한 바른정당에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던 10석 또한 저는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본 프레임 속에서 예. 수치의 문제는 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만 예. 협치를 한다고 하는 기본 입장에서 이제는 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또 하나 만들어지는 통합당 하나가 네. 세 개의 당이 협치를 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됐을 때 예. 이전에 그나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다소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일정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예. 일부는 민주당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강한 보수의 성향은 자유한국당으로 나가게 되면 중간 보수의 성향을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갈자리를 잡고 흔드는 강도는 더 심해질 거라고 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협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이 공사 재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 손실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이걸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재개 문제, 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과정에 예. 사회적 비용, 이를테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손실보다는 네. 얻은 저는 이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국가가 결정을 하고 국가가 진행을 했던 내용을 국민들이 예.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결정을 했던, 지난 촛불 이후에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예.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열망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단초가 됐던 게 대한민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수기민주주의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예. 수기민주주의 훈련을 했던 거고, 예. 그걸 국민들이 결국은 인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를 네. 배웠던 학습의 과정이고, 그 학습의 과정에서 투입됐던 개정이 있었다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적지 않게 소요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11월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 실제로 한국의 연평균 사회적 갈등 지수가 0.62%로 OECD의 평균 0.51보다는 훨씬 크고요. OECD 27개국 중에 7번째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를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공론조사나 공론회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일본은 2012년에 원자력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올해 2017년에 몽골도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도 발전소 설립에 대해서 예. 공론조사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현재적으로도 해외 27개국 중에서 107건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 사회도 실제로 수기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공론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문제 제기는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다 이번에 뭐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긴 한데 어찌됐든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 한번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또 반론을 또 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세 가지의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향식 민주주의를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예. 결정을 하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상향식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에서 올려내서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건데 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국민 주권 시대를 표방을 하면서 수평적 민주주의, 수평적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결정을 하고 같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안은 내놓을 수가 있지 대통령이. 그렇지만 그것의 최후 결정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네. 국민과 대통령의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평적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이 공론화위원회 문제도 공약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물론 그걸 추진하기 위한 탈원전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기본 에너지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 건에 관련해서는 승리한 사회적 갈등이 공약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결정을 하자고 하는 이거고 그 결정을 존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방식의 옛날 과거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평적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이었습니다.